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15강 시간이고요. 부당이득금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37쪽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이요. 페이지는 137쪽입니다. 자,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럼 부당 이득을 취했을 때 그 부당 이득금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에요. 송금을 돈 송금 보내는 걸 송금이라고 하잖아요. 송금 의뢰인이 있었어요. 돈을 붙이는 사람 송금 의뢰인을 우리는 갑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 그리고 송금 수취인 돈을 받는 수취인은 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결과적으로 갑과 을이 돈을 송금하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을 송금 의뢰인, 받는 사람은 송금 수취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돈을 보내는 받는 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취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수취은행. 그러니까 송금 의뢰인이 받는 수취은행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취은행에 있는 송금 수취인은 이 은행하고 거래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송금 수취인이 거래은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취은행을 통해서 이제 돈을 송금했는데 송금 의뢰인이 말이죠. 잘못 보낸 거예요. 10만 원을 만약에 1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보냈다면 차고 송금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송금 의뢰인이 수취은행을 통해서 차고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낸 송금 의뢰인이 돈을 잘못 보냈으니까 수취은행에다가 뭘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잘못 보냈으니까 송금액을 잘못 보낸 것을 송금액을 반환 요청할 수 있겠죠?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수취은행한테 송금액 이렇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만약에 수취은행이 병이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수취은행이 병이라고 하고 병은행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차고 송금했으니까 송금액을 반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송금 의뢰인이 송금 수취인에게 내가 너에게 잘못 송금했다 라고 하니까 이 송금 수취인도 수취은행을 통해서 뭐 했느냐? 차고 송금을 인정했어요. 차고 송금. 얘가 차고로 송금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요. 누가? 송금 수취인이 자기 구자로 송금 입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차고 송금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취은행은 송금 수취인이 수취은행한테 그래 잘못 입금됐으니까 야 수취은행아 너 송금 의뢰인에게 뭐 했느냐? 반환을 승낙했습니다. 반환을 승낙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송금 수취인이 내 구자로 잘못 차고 송금이 들어온 걸 인정하고 반환을 승낙했으면 당연히 수취은행은 송금 의뢰인에게 송금액을 당연히 반환 요청했으니까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수취은행은 이 송금 수취인에게 뭐가 있느냐? 수취인한테 대출 채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은행한테 빌려온 대출 채권이 있었다는 거지. 대출 채권. 수취은행은
송금 수취인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취인 대출 채권이 있었다. 그러니까 받을 돈이 있었으니까 너에게 잘못 송금됐다 하더라도 수취은행은 송금 수취인한테 받을 돈을 대출해주고 받을 채권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대출 채권이 있었으니까 차고 송금된 거에서 어떻게 됐어요? 차고 송금액을 예금 채권에 상기했어요. 차고 송금액을 예금 채권에서 뭐했다? 상계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수취은행은 송금 의뢰인에게 송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이 은행이 송금 수취인한테 받을 돈이 있었다는 거지. 그 대출 채권이 있었으니까 차고 송금액을 말이죠. 예금 채권하고 상계 처리했습니다. 그게 이제 송금 수취인에게 부자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대출 채권에서 차감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느냐 하는 거죠. 상계 처리한 것이 과연 인정이 되느냐.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니까 이 수취은행은 송금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돈을 부당한 이득금으로 보겠다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수취은행은 뭐냐? 신의칙 위반이라는 거죠. 신의칙에 위반된다. 그 말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신의칙 위반이다. 그런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 결과적으로 이 수취은행이 상계 처리한 것은 상계권 남용이다 이 말이죠. 상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계권 남용. 우리 민법에서는 상계의 요건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상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계 요건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상계권 남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차고 송금을 얘가 인정했어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반환도 승낙했어요. 그런데 수취은행은 송금 의뢰인에게 차고된 송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 수취은행이 송금 의뢰인한테 받을 대출 채권에 대해서 상계 처리했다면 얘는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취은행은 송금 의뢰인에게 부당 이득금을 반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판시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판시상을 보기 전에요. 제가 138쪽을 잠깐 보실까요? 2조 신의성실 나왔네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렇죠? 권리는 타인에게 남용하지 못한다. 여러분 민법 429조가 상계의 요건입니다. 492조가 상계의 요건인데요. 상계의 요건을 보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았고 그러면 매월 뭐가 나갑니까? 이자가 나가는데 당연히 내가 그 은행에다 예금을 했고 거래처에서 내 구자로 송금이 되었다면 당연히 은행에서는 상계 처리를 하겠죠. 이자를 차감하겠다는 거죠. 상계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에 이행기가 도래될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에게 관하여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의 거래는 상계의 요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138쪽에 보니까 제로 밑에 민법이 아니라 고쳐주세요. 여러분. 고쳐주세요.
225조 하고요. 227조 이것이 고쳐주세요. 민사집행법입니다. 고쳐주세요. 민법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이 되겠습니다. 고쳐주세요. 민사집행법에 압류명령의 신청이 있어요. 여러분이 채권자인데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 그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은 제3채무자가 되겠죠. 제3채무자의 채권을 그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명령의 신청이죠. 채권자는 법원에다가 압류명령 신청에 의해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이게 압류명령 신청일 때 채무자의 재산을 제3채무자의 채무를 압류할 때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227조입니다. 금전채권의 압류입니다. 자,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채권자가 있고요. 여기 채무자가 있잖아요. 또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은행은 얘가 은행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은행은 제3채무자가 되겠죠. 제3채무자. 그러면 이 채권자는 거기 나왔죠?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대신 지급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 인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금전채권의 압류가 되겠습니다. 이때 압류명령은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뭐한다?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요. 채권자가 법원에다 압류명령을 신청해가지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즉시 항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137쪽에 보니까 부당이득금 판시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송금 의뢰인이 송금 착오를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을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착오 송금한 것을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 송금을 인정했습니다. 수취인도 착오 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했습니다.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서 착오 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측 위반 내지 신의측 위반이라는 얘기죠.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해당한다는 겁니다. 해당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취은행은 송금 의뢰인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판결된 것이 되겠습니다. 갑압류 명령 송달 후에 갑압류가 명령됐죠.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렇죠? 여러분, 제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있는데 그 채권이 가압류 됐습니다.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그런데 이렇게 가압류가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내 구자에 돈이 들어왔다면 역시 그것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어요. 자, 거기 갑주식회사가 을주식회사 명의로, 그죠? 갑주식회사가 을주식회사 명의로 병은행의 계좌에 대한 차고 송금을 이유로 병은행의 송금액 반환을 요청하고 을회사도 병은행의 반환을 승낙하자 병은행이 을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차고 송금된 금액 상당의 그 예금 채권과 상계가 되었는데 이 계좌에는 차고 송금 전 이미 을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추심명령 등이 내려져 있었고 압류채권 표시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상계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계권 남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그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참 이런 부당이득 그런 사례 같은 판례도 참 다양합니다. 진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송금 의뢰인이 1,000만 원을 송금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뭐 1억을 송금했다. 그럼 9천만 원을 많이 송금했을 때 차고 송금으로 인해서 송금액을 반환 요청했는데 또한 송금 수취인도 그 차고 송금을 인정하고 반환 승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은행은 송금 수취인의 대출 채권을 상계 처리했다면 그것이 신의 측 위반이고 부당한 이득으로 본다는 그러한 판례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부당 이득에 대한 그런 판례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경매에 관련된 그런 부당 이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